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비싸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안전 문제로 개장이 지연됐던 롯데월드몰 저층부 3개동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휴대폰 판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급락을 했습니다.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으로 1910선도 위태했지만 기관의 매수세로 192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13일 전 거래일보다 0.71% 떨어진 1927.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한 534.3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에 이은 유럽 경기 둔화 불안감으로 인해 외국인은 이날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장중한 때 코스피 1910선마저 붕괴될 뻔했으나 기관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1920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3,205억 원, 개인은 77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은 나홀로 3,760억 원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전 거래일 대비 6.61% 떨어진 채 마감했고 기계, 화학, 음식료품 등도 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가스업, 금융업, 보험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등 약세를 이어가던 삼성전자가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110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한지주,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도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치솟기만 하던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좀 숨고르게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중국 특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화장품 관련주가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광객 수혜주로 꼽히는 한국콜만은 1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에 비해 13.88% 떨어진 5만 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 중인 에이블 CNC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2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화장품 업종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4.4% 하락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하루 사이 4% 이상의 하락폭을 보인 것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이 밖에 코스맥스, 한국 화장품 등도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콧대를 세웠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장품 업종주의 급락 현상과 관련해 주가 조정 과정에 나타나는 일시적 흐름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연아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중국인의 구매액 증가로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국내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현진 동부증권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진 데 따른 단기적 흐름이라며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1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 총 717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6조 4천억 원이 늘어 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예금기관 가계대출은 지난 2월 말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월간 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이재기 한은금융통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을 받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비싸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잇따라 제기되자 삼성전자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스마트폰 가격은 국가별, 이동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시장 환경과 하드웨어 사양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내용 제품과 해외용 제품의 가격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최신 제품인 갤럭시 노트4를 예로 들어 부가세 포함 출고가가 국내에서는 95만 7천 원, 미국 95만 4천 원, 중국 92만 3천 원 선이라며 이들 제품의 실제 구입가가 차이 나는 것은 이 통사가 제품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 규제에 따른 것이지 출고가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개장이 지연됐던 롯데월드몰 저층부 3개동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주변의 원활한 교통을 전제로 개장을 승인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개장을 하루 앞둔 롯데그룹은 주변 교통 환경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롯데월드몰 저층부 3개 건물이 내일 14일부터 사흘에 걸쳐 문을 엽니다. 명품관인 에비뉴엘과 롯데마트, 하이마트를 시작으로 15일엔 영화관인 롯데시네마가 16일엔 쇼핑몰, 면세점, 수족관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롯데가 이처럼 주중에 사흘 동안 개장하는 이유는 교통과 주차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월드몰은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초고층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를 제외하고도 연면적 42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고 입점하는 브랜드 수만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에비뉴엘과 롯데 면세점, 아쿠아리움, 하이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이고 총 21개관 4,600석 규모의 롯데시네마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롯데월드몰이 위치한 잠실역 사거리는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잦은 지역인데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서울시가 이달 초 롯데월드몰 저층부 사용을 승인하면서 주변의 원활한 교통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내일 개장을 앞두고 롯데그룹은 교통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잠실과 인근 지역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교통 인프라를 마련한 롯데는 교통 인프라 확충 외에도 주차 예약제 시행, 주차요금 유료화, 대중교통비 지원, 직원 주차 제한 등 다양한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롯데월드몰을 방문하려는 고객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사전 예약해야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1시간에 700대만 주차 예약이 가능하며 하루 전부터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개장 이후에도 주변 지역의 교통과 시민 안전, 환경 대책 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촌호수 인근 집안 함몰 현상이 롯데월드몰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개장이 3개월이나 미뤄지며 마음고생이 심했던 롯데그룹은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행을 투명하게 바로잡기 위해 시행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이 통사는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소비자는 보조금이 줄었다고 불만입니다. 제조업체는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통신시장도 함께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후 휴대폰 대리점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확 줄어든 보조금뿐만 아니라 번호 이동, 기기 변경을 해도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해야 해 부담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보조금 탓에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가입자 유치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들어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4만 5천 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34%나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하루 4만 2천여 대의 휴대폰을 팔던 삼성전자는 2만여 대, LG전자는 13,000대에서 4,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동통신업체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유필계 LGU 플러스 CR전략실 부사장은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단톡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시 기기 변경과 번호 이동에 차이를 주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4월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 공조 등으로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입장과 8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될 기준금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 12일 2.25%로 동결한 이후 인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완화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7월 전망치인 3.8%보다 낮은 3%대 중반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고 곧 수정 전망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 시에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도 5조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에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달 중에는 증시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예상을 크게 하회한 9월 국내 물가 하락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 그리고 내수 진작에 5조 원 이상 추가 투입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한 공조 차원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지난 8월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10월 금리를 인하하면 정책 여력 조기 소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10월에 경제 전망을 수정한 후 11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또 10월 말 나오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나 물가 측면에서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근데 금리 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8월 달에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0월 25일에 3, 4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그 GDP를 보면 국내 경기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11월 달에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5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5배 더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1GB짜리 영화를 주고받는데 단 3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산업부 임진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진혁입니다. 네, 이 놀라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최신 스마트폰이 쓰고 있는 무선된 표준 규격의 최대 속도는 1초에 108MB를 전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개발한 와이파이 기술은 1초에 575MB를 보낼 수 있는데요. 기존 기술보다 5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1GB짜리 영화 파일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단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옮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AP라고 불리는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합니다. 네. 자, 이론적으로는 5배 더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자 체감 속도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언제쯤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무선랜 서비스는 주변에 사용자가 많으면 서로 주파수 간섭이 생겨 실제 이용 속도가 떨어집니다.
초당 108MB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새 와이파이 기술은 현재 주로 쓰는 2.4GHz나 5GHz 대역이 아닌 60GHz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이 거의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이론적인 최대 속도인 1초당 575MB를 그대로 써 일반 사용자들이 느낄 때는 지금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새 와이파이 기술을 일반 대중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 새로운 기술 개발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어땠습니까? 네, 이번 와이파이 기술이 사용하는 60GHz대 주파수는 실생활에 응용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직진하는 속성 때문에 장애물에 잘 부딪히고 거리에 따라 신호 손실이 높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투과성이 낮아서 신호를 보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초고주파 회로 설계 기술과 고성능 모뎀 기술을 활용하고 전방향 통신 안테나를 개발하는 등 연구 개발에 나선 끝에 60GHz 주파수대에도 와이파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이번 와이파이 기술 개발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신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홈과 사물 인터넷, 영상 의료기기 사업 등을 미래 먹을거리로 삼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은 네트워크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와이파이 기술 개발은 스마트홈과 사물 인터넷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경쟁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탄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 개발로 차세대 통신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업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재건에 54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게 브렌덴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 지구 재건 국제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총 54억 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약 50개 국가, 20개 지역과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가자 지구를 도울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공여국들은 이번에 조성된 재건 자금을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아닌 아바스 수반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재건 계획을 공개하고 주택 건설 지원에 가장 많은 자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여성 간호사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아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 간호사가 가운과 장갑,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에볼라에 전염된 것이어서 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건당국이 병원 의료진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데다 이날 보스턴 인근의 한 병원에서도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 에볼라 환자 우려가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중일 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한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 국장은 지난 11일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 삼아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일 간의 정상회담 모색 움직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아베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 속에 한일 정상회담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중일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경우 한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아래 중일 정상회담 성사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19호 태풍 봉봉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늘 늦은 밤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의 상해는 풍랑특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해안과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봉봉은 현재 일본 오사카 부근에 육상해서 소형의 중형 강도로 약해진 상태로 도쿄를 향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삿포로 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밤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아침 기온도 떨어지지 못하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일교차도 적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9도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하겠고요. 춘천은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으로 설해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대비하시고요. 낮 기온도 오늘 아침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종일 서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9도에서 19도 분포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광주 21도, 부산, 대구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도 속초, 울진 17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 또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본격적으로 따뜻한 옷들 꺼내셔야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